오늘 다시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스피가 아주 그냥 무섭게, 코스피만이 아니죠. 다우존스, 미국 나스닥 시장까지 해가지고 전체가 지금 막 불타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진짜 어떤 분들 말씀처럼 3천선도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3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한 10%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요? 예. 그러면 지금 2,600 넘었으니까 2,900 안팎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한 달 전이니까요. 이 그래프 가져와가지고 아마 3차 상승 국면이 시작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월말 기준인데요. 80년대 말에 한번 큰 폭으로 상승했죠. 특히 86년, 88년에 3조 원이 있어가지고 이때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이때 증권회사 다닌 사람들이 1등 신랑감이다. 그 정도 증권 시장이 좋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기업은행이 부실해지면서 거의 10년 이상 500, 1000 박스권 보였었죠. 네. 그리고 이제 IMF 경제위기 겪었다고 저점 통과하고 1000선을 돌파하고 또 2000 넘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 미국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폭락했다. 폭등 V자형 반등을 했죠. 그리고 사실상 2011년부터 작년까지는 코스피 평균이 약 2070 정도로 별 재미없는 장이었어요. 계속 그 제자리 걸음장이었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게 그 3차 상승 국면이 이번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때 좀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 우리 경제가 지난 5월을 저점으로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이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식을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은행이자가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 높았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를 또 가계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을 늘릴 것이다. 한 18.3%거든요. 그런 국면이 시작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막 계속 올라갈 것인가. 네.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제가 이 HP 필터로 통계하는 기법에서 이 녹색 선이 장기 추세예요. 네. 추세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주가가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난 10년간 박스피라고 해가지고 장기 추세선에서 이아래로 10% 변동성이 넘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밑으로 폭락했고, 그 다음에 지금 추세선에서 상당히 한 15% 정도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신중하게 주가는 저는 내년까지 최소한 상승하려고 보는데 네. 너무 서둘러 투자는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언젠가는 있을 수도 있다. 예. 네. 좀 단기적으로 추세에서 너무 벗어났거든요. 네. 이 간격을 조금 좁혀야 됩니다. 이 간격을 좀 좁히려면은 주가가 조금 제자리 걸음 하든지 이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돼야 되는데요. 4분기 경기는 그렇게 코로나가 지금 재차 확산되면서 그렇게 빨리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거리를 좀 좁히는 과정에서 조금 더 주가 조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교수님 나오신다고 구독자들한테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 좀 질문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몇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좀 드리면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상승 추세가 갈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코스닥이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코스피가 더 갈 것이냐 혹은 성장주가 더 갈 것이냐 가치주가 더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코스닥이 세계 주가 중에서 보니까 나스닥 다음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올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내년에는 우리 주식 시장을 개인보다는 외국인이 더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이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한국의 대표주들, 그냥 가급 중에 우량 대형주를 살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나을 것이다. 코스피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냐 성장주냐 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요새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돼가지고 친환경 산업, 뭐 2차 전지 지금 계속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조정 거치다가 저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저는 사실 그동안 못 올랐던 내수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축됐거든요. 근데 그런 업종들을 보니까, 종목들 보니까 뭐 PBR이 0.4배, 뭐 PR이 5배 안팎이거든요. 예, 이런 주식들이 내년 저는 최소한 하반기 가면은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떨어지고 코로나 진정되면은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내년에는 성장률이 더 높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업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저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환율도 하락하고, 뭐 이런 측면 보면은 제조업보다는 내년에 서비스업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못 올랐던 그 내수주들이 요새 주식시장에서 뭐 좀 꿈틀거리고 있던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은행주 같은 거, 유통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내년에 저는 상대적으로 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난번 시간에서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 이제 조만간 조정이 올 것이고 그때 매수의 기회로 삼는 거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이후로 뭐 어떤 조정보다는 계속 상승을 예, 해왔거든요. 앞으로 그 말씀하신 조정은 앞으로의 일인가요? 아니면 그게 좀 또 이렇게 바뀌신 건가요? 예, 제가 좀 조정 거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최근에 그 조정 없이 올라가 버리는데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예, 코스피 추세하고 실제 코스피하고 너무 지금 벌어졌거든요, 간격이. 예, 그 다음에 경기에 지금 주가가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가 보면은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 앞서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와 관계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일평균 수출도 20억 달러 넘어서면서 작년보다 이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경제 지표하고 주가하고 괴리가 좀 더 벌어졌어요. 지금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괴리가 좁히는 과정이 좀 전개될 수 있다. 예. 근데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지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그런 건 아니고요. 상승 과정에서 늘 그 상승 과정에서 조정은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의 폭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론 그게 다 틀리겠지만 그냥 데이터상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폭의 조정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크게 보면 한 5% 안팎, 뭐 이 정도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경제 지표들 지난 5월을 저점으로 지금 회복 속도는 느리지만 모두 방향을 전환했거든요. 근데 과거 보면은 우리나라 경기 확장률이 평균 33개월이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판단하면 지난 5월이 경기가 저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경기 확장 국면이니까 조정을 보이더라도 큰 폭 조정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내년 초 상승장 이후에도 계속 주식을 모아가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상승 내년 초까지는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럼 그 이후에는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은 계속 주식을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예. 하나 모았네요. 지금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장기적으로 여기서 뭐 3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는 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어느 때든지 우리가 꼭 배당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배당 주식. 예. 지금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가 약간 넘는데요. 은행 이자는 지금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은행 이자 생각하고 코스피 배당 수익률 생각하면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주식 중에서도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4, 5%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그런 종목들은 별로 뭐 PBR이 0.4배 정도, PR이 5배밖에 안 되니까 절대 가대평가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는데 그런 종목 사가지고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상승장 이후 뭐 횡보를 가든 뭐 약간 하락을 하든 어쨌건 배당 주식 위주로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다. 예, 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예, 예. 이분이 계속 이어서 어떤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이렇게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종목은 증권사 리서치센터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원화 가치가
앞으로 한 4년 동안 상승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환율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이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고 그러면 저는 4, 5년 후에 900원 초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율이 떨어질 때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내수주들이 더 많이 올랐었어요. 아, 과거에? 예. 네. 근데 그런 내수주들이 지금 상당히 이거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종목을 고르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지금 앞으로 4, 5년 한 4 내지 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과거 보면은 코스피 수익률은 그 명목 성장률보다 한 1%포인트 정도 높았어요. 네. 그래서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4 내지 5%로 뭐 장기적으로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4 내지 5% 보고 무슨 주식 투자를 하느냐 그런 그렇죠. 말씀을 그런 얘기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은행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은행 이자 뭐 1%도 안 되거든요. 뭐 5, 6배. 굉장히 저는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본식으로 저금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내년에 금리가 조금 오르겠지만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저축이 투자보다 남아돌고 있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채권 사면서 금리는 계속 하향 안정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저금리 시대 한번 꼭 생각해 보시는 게 4 내지 5% 수익률도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다. 제가 명목 성장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저 국민연금이 그래도 투자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지난 20년 동안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니까 그러니까 2000년에서 작년까지 19년, 예, 작년까지인데 예, 국민연금 수익률이 6.03%입니다. 연평균 경제성 네. 수익률이. 근데 명목 경제성장률이 6.08%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익률이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 국민연금도 앞으로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3, 4%로 떨어지면은 그 수익률 이상은 크게 내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저금리 시대에 4 내지 5%도 결코 낮은 수익률은 아니다. 예,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우리 증시에 그 예탁금으로 들어온 게 몇 70조인가 뭐 넘어섰다고. 예. 예. 근데 이제 그 자금의 성격을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3월 달처럼 뭔가 낮아지는 어떤 상황이 오면 들어갈 돈이지 예. 상승장에 투입할 돈은 아니다. 예. 예, 그런 성향의 돈은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뭔가 하락의 어떤 이유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하기를 바라는 분들, 인버스 투자한 분들이 워낙 많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상황을 보면은 뭐 팬데믹 현상,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의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예, 시장에 이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니까 네. 뭐 이중 경기, 이중 침체 이야기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올 4분기 내년 1분기 경제 지표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식 때문에 조정을 벌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엔적 변수로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남중국의 그 다음에 대만 쪽에서 예, 미국 대선 새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예상적 충격이 오면 일시적으로 예,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뭐 그런 시기가 온다면은 지금은 경기가 상승국면이니까 예,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다시는 봉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경험이 쌓여 있고 예. 공포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지금 뭐 봉쇄하는 곳들도 늘어나고요. 예. 그 다음에 확산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백신이 개발되고 예. 치료제가 나오고 뭐 긍정적인 얘기가 들리고 이게 예. 막 혼재가 돼 있어가지고 헷갈리네요. 뭐 현재는 지금 코로나 확산되고 있죠. 네. 근데 미래는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예, 그거를 좀 예방해 줄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평가하면서 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그 현재하고 미래 괴리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좀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사이가 좀 좁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예,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정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백신이 여기저기서 지금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게 이제 현실화돼야 되죠. 우리가 맞는 예, 시점까지. 예, 그렇게 되면은 예, 거리가 좁아졌다 주가가 내년 상반기쯤이라고 하는데 또 한 번 이제 상승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성장 펀더멘털 자체는 성장 쪽으로 돌아섰기 예. 때문에 예. 약간의 조정은 있을지언정 계속 상승 추세로 갈 것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늘 이 상승 추세가 얼마까지 갈 것인가, 그거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내년까지는 별 걱정하지 말자. 내년 하반기 말까지. 예, 특히 내년 상반기가 더 좋고요. 상반기가 예. 더 좋고요. 예,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내다 보면은 좀 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2022년 하반기, 2023년은 또 어려운 시기가 한번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8년 이번 뭐 2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중앙은행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경제 주체가 너무 부실해졌거든요. 그래서 가계 우리나라 부실해졌죠. 중국, 인도 기업 부실해졌죠. 미국 정부 부실해졌죠. 이 부채에서 한마디로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꺼지는 계기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저 미국 경제학자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마틴 울프 같은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그 앞으로 인플레가 올 수가 있다. 인플레가 오면은 우리가 모든 생각을 바꿔야 된다. 뭐 미 연준이 초기에는 금리 안 할 겁니다. 근데 인플레가 어느 수준 넘으면은 금리 올릴 수밖에 없고요. 금리를 올리면은 이 부채 문제가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뭐 당장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단기 계획도 세우고 장기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요. 뭐 장기 계획 세울 때 이런 점도 좀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네. 근데 교수님,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뭐냐면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자체는 인상이 되지 않았지만 제로금리 상황이지만 시중 은행들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 금리는 이미 인상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 금리 인상의 방식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미국 중앙은행도 사실 시장 금리에 후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국고채 3년 수익률하고 기준금리하고 제가 인과관계를 구해보면요.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기준금리가 인하됐었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도 인상됐었거든요. 예, 그만큼 시장이 중앙은행 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 미국 국채 수익률도 뭐 0.6%까지 떨어져 지금 0.9%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왜 오르느냐? 미래의 경제 성장이 올라갈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미래 물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예, 그걸 미리서 반영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사실 우리가 경제학 공부하면 피셔 방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다. 실질금리는 실질 GDP 성장률 대형 변수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이 실질 금리가 명목 금리가 실질 경제 성장률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지나치게 경제력에 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낮다. 그건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물가가 오른다면 이게 역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뭐 내년까지 금리는 크게 안 오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2022년 하반기, 2023년 가면은 물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그때는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시중은행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네요. 의미를 두기는 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예, 네. 예금할 때는 그거로 지금 대출 받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내년까지는 아마 금리를 안 올리기 때문에 이 시장 금리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올해보다는 내년 경제 성장이 좋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 보통 한 2.9% 정도 전망하고 있거든요. 3% 안팎 전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1.6%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실질 경제 성장률보다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실질 경제 성장 플러스 물가 상승률인데 뭐 실질 경제 성장률보다 금리가 더 낮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이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가 좀 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내년까지는 뭐 조금 오르는데 그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무슨 제로금리고 1%대 금리인데 무슨 대출 이자가 이렇게 비싸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금과 환율에 대해서 한번 예.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금과 관련해서는 교수님이 일찍부터 상승할 것이다. 그것도 이제 3차 상승 이야기하시면서 상당히 높게 오를 것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금과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약간 하락하면서 예.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보면은 장기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금이 온스당 얼마 전에 그 2,05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또 급락했거든요. 뭐 1,8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장기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다. 제가 금값을 결정하는 요인 보면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1% 떨어지면 금값이 약 1% 오르는 거고요. 회귀 분석해 보면요. 그 다음에 M2를 GDP로 나눈 마샬 K라고 그러는데 이게 1포인트 올라가면은 금값이 1.3%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인플레가 오면은 금값이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뭐 달러 가치가 앞으로 4년 정도는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달러 가치가 중요한데요. 아, 그래요? 예,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미 달러 가치는 결국 미국의 경제력이거든요. 네. 빨간 선이 미국 GDP에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뭐 작년에 25%입니다. 아직도 세계 경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IMF가 2025년까지 전망을 해놨는데요. 빨간線입니다. 계속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겁니다. 그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거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돈 풀고 있고 일본, 유럽 중앙은행이 돈 풀고 있거든요. 돈 풀면 또 금값 상승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돈을 풀면 지금은 물가가 안 오르는데 앞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어가지고 뭐 초과 공급 압력 때문에 물가가 안 오른대요. 뭐 내년 내후년 경제 회복되면은 그 초과 공급 압력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지금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싸게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했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 임금이 올라가면서 중국도 그렇게 싸게 생산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을 자기들이 생산하겠다는 거죠. 네. 중국처럼 싸게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마틴 울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주장한 거는 인구 고령화 때이기 때문에 소비할 인구는 늘어나고 생산할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하시던데요. 제가 그 글을 읽고 미국의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 추이를 한번 그려봤어요. 아, 네. 근데 산업 생산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소비는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차이가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초래할 거라는 거죠. 근데 물가가 상승하면은 금은 또 인플레 해지 수단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큰 상승 추세는 아직 끝났지 않았다. 지금 상승 과정에서 한두 달 조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또 구독자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금에 대한 전망 여쭙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뭐 조정 내년서부터 다시 상승으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 예. 뭐 저는 당장 12월부터라도 상승으로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 투자할 때 꼭 주의할 거는 오렌 버핏이 금은 알을 낳지 않은 닭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자도 배당도 없는 게 금이거든요. 금은 그 수세 차익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꼭 고려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뭐 저는 이런 금 조정 시기에 조금씩 계속 늘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안전자산으로서 그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금이었다면 지금은 요새 비트코인이 코로나 이후 한 4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비트코인이라는 또 대체 자산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금으로 쏠려야 되는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면서 이게 금에 대한 어떤 이게 좀 시세 분출이 과거하고는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돈은 한정돼 있는데 그 돈이 비트코인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뭐 민간이 발행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지금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거를 지금 시범 사용하고 있죠. 이게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영국, 일본 은행도 중국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만들려고. 중국이 그게 잘 활용되면은 결국 다른 은행도 그런 것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민간이 만들어내는 디지털 화폐는 좀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사실 뭐 공통점은 금이나
저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저것이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금은 그냥 현물에다 있으니까 디지털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중국의 그 중앙은행이 지금 애완 보유액에서 금 비중이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저는 중국 중앙은행이 미 국채를 계속 지금 쩌면서 줄이고 있는데 줄인 만큼 금을 늘리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개인들도 아마 금 수요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디지털 화폐도 괜찮지만은 비트코인도 괜찮지만 금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두 개 비교하면은 금이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과거처럼 어떤 통용되는 화폐의 수단으로보다는 자산으로서의 이제 평가, 새로운 평가를 받으면서 안정화돼 가고 있다. 이런, 그래서 요즘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기관들이 그렇게 매수에 뛰어들기 때문이라는 그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일부 기관이 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에 리브라라는 네. 가상화폐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나오면은 다른 디지털 화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저는 그거에 대한 수요가 상대로 증가하지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쨌건 금은 비트코인 이거의 변수와는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참 그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근본이제여서 달러가 예. 근본이제였잖아요. 예. 그 이후로 이제 금태환을 중지하면서 이제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금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고 예. 이게 지금 96%인가 94%까지 왔다. 나머지 한 4%까지 더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면은 달러는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저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하여튼 뭐 세계 경제 역할을 볼 때 미국 비중 축소, 중국 비중 확대 이런 것들이 계속 달러 가치 하락, 상대 위안화 가치 강세 이런 걸 초래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그 알셉이라고 뭐 아세안 국가들, 그 다음에 한미일, 그 다음에 호주, 뭐 뉴질랜드까지 거기에 가입해 있거든요. 주로 아시아 지역 경제인데요. 저는 늘 세계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고 있다. 예, 그거를 지금 알셉이 대표하는 것이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예, 저는 뭐 달러 가치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아시아 통화 가치, 그 중에서 뭐 중국 통화 가치가 계속 강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대답.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조금 더 한번 제가 알아보고 또 다음 시간에 질문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를 옛날에 금태한식으로 뭐 금 1달러에 아니 금 1온스에 몇 예. 달러 그렇게 하면 미국 돈이 엄청나게 불어났으니까 그만큼 금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금값이 온스당 $10,000가 넘어야 된다. 미국 통화량 풀어놓은 거 보면은 네. 뭐 그런 주장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환율 좀 들어가 보면은요, 달러 가치 하락은 지속적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약정 완화는 돈은 계속 풀고 있으니까. 네. 네. 예, 달러 가치는 계속 그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요. 예, 미국이 대내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부가 돈을 쓰다 보니까 예, 자기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은 저는 GDP 대비 거의 130%에 접근해 있을 거라고 그러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소비를 많이 하니까 예, 투자가 저축보다 높으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대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대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든지 금리가 오르든지 달러 가치 하락을 통해야지 불균형이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해 가지고요. 아마 지금 2022년까지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달러 가치 하락을 통해 가지고 예,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해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스티븐 노치 같은 분은 뭐 내년까지 달러 가치가 35% 하락할 것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CT 뭐 거기서 나온 자료도 보니까 한 30% 하락할 것이다. 물론 그 일부 견해입니다만은 근데 공통적인 견해는 달러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정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는 막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예. 교수님 지난번에 900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 그에 대한 전망은 유지가 되시는 건지. 예, 저는 뭐 달러 그냥 환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뭐 얼마까지 떨어지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제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하면서 저희 애널리스트한테 늘 부탁했거든. 어떻게 수치를 맞추느냐. 제발 방향만 좀 맞춰달라. 방향만. 예, 그런데 달러 가치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상승 추세다.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여러 가지 모형을 해보니까 뭐 한 4, 5년 후에는 한 900원대 초반까지 나올 수 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그 달러로 수출해가도 받으니까 아마 기업 매출 이익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물량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세계 경제 회복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통화 가치만 오른다는 게 아니라 유로와 위안화, 엔화 다 같이 똑같이 비슷하게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로 그 다음에 우리 원화하고 위안 그 다음에 엔 이거는 큰 변동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 수출하는 데는 가격 경쟁력은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만 그렇게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현재 상태에서 서로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그렇군요. 근데 그 위안화, 우리가 요즘 원화 강세가 좀 그래도 정도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급격하게. 이게 모두 위안화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인데,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위안 달러 환율, 그냥 빨간 선이 위안 달러 환율이고, 그 다음 파란 선이 원 달러 환율인데, 사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네요. 근데 최근에 위안화 가치가 많이 올랐죠. 이게 떨어진다는 그 나라 통화 가치 오르고, 지금 우리 원화 가치도 많이 올랐었죠. 예, 그런데 왜 우리나라하고 위안화하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아졌느냐. 그거는 대중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그 10월까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수출 중 중국 비중이 26%고요. 그 다음에 뭐 국제 결제은행 같은 데서 한국의 적정환율, 뭐 실제 실환율 추정하는데요. 우리나라 중국 비중이 무려 33%나 됩니다. 미국 비중 14%, 일본 비중 11%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위안 달러하고 원 달러 환율은 계속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통화 가치가 올라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위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력이 저는 그 나라의 환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중국이 한 17%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중국의 명목 성장률 6%, 그 다음에 미국의 명목 성장률 3% 이걸 가정하면요. 이런 추세로 가면은 2029년, 2023년 가면은 중국 비중이 미국 비중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GDP 비중이. 예,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달러 약세, 위안 강세고요. 위안이 강세되니까 원화 가치도 같이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신흥국이 강세다, 환율이. 말씀하신 대로 자국 통화가 강세라는 거는 그만큼 GDP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펀더멘탈이. 근데 실제로 신흥국 가운데서 이렇게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 것은 대만과 중국과 한국 정도고 인도, 브라질 모두 다 약세.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다 거기가 신흥국들이. 양극화가 돼 있다 신흥국도. 그래서 우리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IMF에 긴급 구제자금 신청한 수십 개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신흥국 그 제3국가들. 이런 데서 뭔가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냐. 지금 문제가 부분적으로 터지고 있죠. 아, 그래요? 지금 일부 가난한 나라들은 부채 상환 못 해가지고 IMF가 지원해줘야 된다, 세계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 중에서도 차별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죠. 말씀하시는 브라질 같은데, 그 다음에 뭐 터키 같은 나라 이런 나라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연준 세인트루이스 연방에 들어가면 연방준비은행에 들어가면은 달러 가치를 선진국하고 신흥국에 비해서도 같이 계속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위안, 원, 대만 뭐 이런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요. 뭐 그 내에서도 차별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금리가 미국이 조금이라도 인상하게 되면은 그런 나라 부채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이냐, 그 시점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2022년 하반기 2013년 본격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세계 경제 위기의 어떤 그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신흥국들의 부채 문제, 예. 이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부채 도화선은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예, 말씀하시는 건 신흥국의 부채 문제.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전 자산 가격에 사실 버블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자산의 버블. 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주가, 부동산 가격 오늘 보니까 미국과 20대 도시 집값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전문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품이 언제 꺼질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 거품이 꺼지면 세계 경제가 2기로 갈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물가가 오르는 게 가장 더 두렵다는 겁니다. 앞으로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하고 이거는 뭐 부채가 많은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 역사를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 부채가 늘어나면 반드시 구조조정 한복하고 또 성장 단계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전 세계가 지금 부채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언젠가 한번 터질 수가 있는데 그게 뭐 신흥국 문제, 그 다음에 인플레 문제, 그 다음에 자산가의 거품 문제 이런 쪽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진짜 여기 그 구독자 질문 가운데서도 이 얘기가 하나 있네요. 글로벌 부채가 뭐 올해 9월까지 15조 달러가 급증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신흥국 가운데서는 채무불이행 우려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채가 지속적으로 어떤 위협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분의 질문은 달러는 그때 또 안전자산으로서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하지만 이런 거를 기대하고 달러 자산을 모아가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아까 IMF가 전망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미국은 비중이 세계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거든요. 네. 뭐 세계 경제가 어려웠을 때 미국 혼자만 좋을 수도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인데요. 미국 경제만 따로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는데 그냥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 상승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기를 대비해 가지고 달러를 보유하는 것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장기적인 뭐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달러를 보유하시면 달러는 뭐 쓸 만큼만 가지고 계시고요. 상대적으로 금을 그만큼 더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기간 내에 어떤 이런 위험성이 터진다고 하면 지금 모아야 가야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2023년, 2년, 3년까지는 이게 좀 버텨진다면 그동안 기치 달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될 수 있는 거잖아요. 환차손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지금 요거는 좀 무리일 수 있겠네요. 그걸 대비하고 위험을 대비하고 달러를 모아가는 거는. 예, 아마 2022년 한 1년 뭐 1, 2년 후에가 되나 그때서부터 그런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네, 한 1년 후쯤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환차손 때문에 또 다른 분의 질문을 보면 지금 손실이 좀 났나 봐요. 한 10%도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버티면 되냐? 아니면 추가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이 하나 또 있네요. 예, 뭐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인데. 그냥 교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달러 가치 하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달러로 자산 샀다면 뭐 다른 주식을 샀든지 뭐 미국 자산을 샀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자산 가격하고 달러 가치 하락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되죠. 예.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금융회사, 모든 개인들도 아마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로 생각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비중이 뭐 70%라면은 뭐 80%라면 그걸 50% 이하로 더 줄이는 게 좋을 거라는 거죠. 비중을 줄여가면서. 이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춘다라는 거는 이게 다시 오르면 괜찮지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예상되기 때문에 이건 좀 무리가 되겠네요. 뭐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시점은 누구도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추세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서 약간 도박 배팅하듯이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놔야 되는데 지금 미국 비중이 모든 금융회사 연기금도 높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아니 뭐 대외 달러 자산도 우리가 꽤 되지만은 그때 어느 분이 그 통계를 가져 나오신 거 보니까 거주자 국내 거주자 그 달러 자산 보유도 950억 달러 이상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사실 환차손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던 부채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터질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의 수. 요거는 우리가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계속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자산가에 지금 거품이 발생하는 과정이니까 거품은 즐기기는 즐기되 늘 그런 리스크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를 즐길 때 그냥 무대 앞에서 즐기지 말고 문 가까운 데서 언제든 도망갈 수 있게. 예. 지금 당장은 그런 시점이 아닌데 지금 모든 자산 가격에 지금 저는 거품이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거품을 즐기기는 즐기되 우리가 늘 그 피할 방법도 생각 한번 해보시자는 겁니다. 입구 근처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어떤 모델링을 하시면서 데이터를 만드셔서 이제 시장을 분석을 하고 경제 전망을 하시잖아요. 그 어떤 그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시장에서는 김영익 교수님은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좀 하락 쪽 그런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번 인터뷰 때부터는 주식을 이제 사야 될 때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시각이 바뀌신 건지 배경이 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네요. 사실 제가 1988년 때부터 주증권회사 들어가가지고요. 네. 2006년까지는 대표적인 낙관론자였었어요. 그냥 계속 주가 오른다고만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2007년에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뭐 2008년에 예상보다 좀 늦게 왔죠. 그 뒤로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그렇게 좀 비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비관론자로 찍힌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사이 보면은 주가가 별로 안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지금까지는 내년 전망 뭐 전까지는 한 적이 없었어요. 올 전망할 때도 1분기 상승, 2분기 하락, 3분기 상승, 3분기 조정, 4분기 상승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갖고 와서 내년 전망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좋게 보는데요. 제가 그렇게 좋게 보는 것은 뭐 경기 판단,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뭐 수급 사항도 고려하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주가 예측 모델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선행하는 변수를 찾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아직도 주가에 선행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지수도 조금 선행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경제 변수들 여러 가지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하나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해보니까 특히 내년 상반기가 좋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지금 10월 중순 이후로는 계속 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이런 또 질문이 있어요. 다른 분들도 이제 그 어떤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고 예상을 해보고 하는데 잘 안 맞는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일단 교수님은 그 생각하실 때 잘 그 전망이 안 맞는 경우 되돌아보면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통찰력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계량 분석 정말 많이 공부했고 스스로 많이 적용도 해보거든요. 근데 아무리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도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과거를 통계 분석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근데 과거 분석을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하느냐, 2008년부터 하느냐, 똑같은 모델인데 2000년부터 하면 올라가게 나오는데 2008년부터 모델을 쓰면 데이터를 쓰면 이게 떨어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올라간 걸 선택해야 되냐, 밑에 거를 선택해야 되냐, 떨어진 걸 선택하냐. 그거는 이제 저는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말 좀 많은
저는 뭐 경제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 경제 뭐 포함해가지고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통찰력을 키우는 게 정말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저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저기 그 어제 최양호 고모님 그 현대경제연구원 예. 그분이 하셨는데 방송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여익 교수님이 시장에 대해서 항상 경고를 해주시는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정말 필요한 세상이다. 그런 분으로는 김여익 교수님을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지난달서부터 이게 상승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내년도 전망을 좀 밝게 보신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교수님은 항상 우리가 긴장할 수 있게 막 이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발휘해 주셔야 정말 그만큼 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예. 어쨌든 데이터 교수님이 보시는 데이터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 좋게도 이야기하고 나쁘도 그동안 과거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저는 그 제가 보는 데이터 모델 거기서 이제 좋게 나오면은 좋게 이야기하고 나쁘면 나쁘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하는 거는 제 모델에서 여러 가지 모델에서 좋게 나오면은 야 무슨 좋은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나쁘게 나오면은 왜 이렇게 나쁘게 나오지 그 나쁜 이유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하는 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간 데이터 그다음에 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됐을 때 모든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웬만한 경제 분석 자 예측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됐을 때 제 모델하고 많이 틀리게 나오면은 왜 이게 틀렸지 다시 모델을 수정해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뭐 그 데이터 전에 우리 사적으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그 얘기 나눌 때 보니까 그 한 달에 진짜 수백만 원 내고 쓰는 데이터 예. 그런 플랫폼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정말 개인적으로 공부를 정말 철저히 하시는 분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교수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그런 데이터와 시장의 심리 예. 이런 것들은 정말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늘 괴리가 있죠. 예. 그런데 뭐 제가 늘 깨달은 것은 주식시장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더라. 주가 오르면은 반드시 그 뒤에 그 이유가 있고요. 경제지표 좋아지고 주가 떨어지면은 그 뒤에 경제지표가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똑똑하긴 합니다. 네. 어쨌건 교수님이 지금 좀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관론에서 긍정론으로 좀 바뀌셨다. 이것은 지금의 데이터는 내년도 전망을 그렇게 밝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 근데 예. 저만 뭐 내년 또 하반기 2022년 가면은 저는 또 계속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봐야지 좀 그때 그 데이터를 봐야지 알겠는데요. 지금 봐가지고는 또 그 이후로 가면 제가 또 어두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는 상승한다 이야기하시는 거야 바뀌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냥 교수님은 그냥 데이터만 보면서 데이터에서 나오는 값을 예상값을 그냥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믿으시는 걸로 데이터를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뭐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석이나 전망을 그냥 기본적인 전망만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자료들을 좀 그 유심히 보는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증권회사에서 정말 그 많은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리서치. 그런 자료를 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은 자기가 보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 뭐 주식시장 지표들이 있거든요. 네. 다른 분들의 자료를 참조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게 다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가 보죠? 그러면은 흐름에서 그냥 따라가지는 않게 되거든요. 자기만의. 그러니까 저는 제 데이터 모델이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하고 좀 저 나름대로 저는 뭐 주식 투자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제 모델이 나쁘게 나오면 제가 보수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내년도 시장 전망을 좋게 보고 있으신데 어쨌건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던 팬데믹의 좀 더 급격한 확산세, 그로 인한 어떤
어떤 뭐 또 변수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 예.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어쨌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흐름을 꺾을 만한 요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향후 6개월 정도 보면은 뭐 꺾을 큰 요소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멀리 보면 미중 패권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뭐 그것도 우리 계속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게 이제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되거든요. 시장 금리와 인플레이하고 같이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들. 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려면 어떤 데이터들을 계속 그 확인해야 될까요? 예, 미국에서 매월 그 소비자 물가지수, 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 이런 걸 발표하거든요. 예,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미 연준이 통화정책 목표로 삼는 게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거기에서 소비자. 근원 물가지수라는 게 있어요. 아, 근원 물가. 예. 네네. 예, 근데 그게 결국 국채 수익률에 반영되거든요. 네. 그냥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인플레 기대가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금리 잘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근원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부동산이 됐든 뭐 이런 주요 그 자산의 어떤 법을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예. 그냥 그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 물가 안 올랐어라고 착시 현상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로 구성이 돼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체감 물가하고는 다르죠. 네, 체감 물가가 완전히 예, 틀리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그 물가지수에 자산 가격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네. 예, 자산 가격 포함하면 지금 물가지수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 그런데 그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뭐 주가, 부동산 가격 포함 안 되는데 그 전월세 가격, 이거 임대료는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부분적으로 조금은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 말씀하신 미국에서 매월 나오나요? 그 데이터가? 예, 매월 월별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 예, 갈등. 근데 이번에 우리가 알셉 가입이 됐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셉 가입이 된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 FTA잖아요. 그 가입한 나라들과의. 예, 예. 중국에 우리가 더 예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경제력이. 뭐 이게 중국 주도라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세계 소비축이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인데 중요하게 우리가 아시아 소비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 수출 비중에서 물론 중국 비중이 2000년에 10%에서 지금 26%로 올라왔고요. 미국 비중 그만큼 축소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아시아 시장이에요. 아시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수출 비중 2000년에 한 11%인데 지금 18%에 접근해 가고 있거든요. 예, 그쪽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쪽 국가들하고 우리가 자유무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쪽 국가들한테 팔 물건이 아직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알셉이 우리 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그 펀더멘털을 강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엔 2021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도 20대 도시가 계속 그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저는 부동산 가격에 전반적으로 거품이 발생하지 않고 있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도 좀 좋아지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돈의 힘으로 집값도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집값도 사실 많이 올랐죠. 예, 제가 KB 국민은행 통계인데요. 뭐 감정원 통계도 있으면 제가 이 통계를 사용한 건 시리즈가 장기적이기 때문에 유용하는데 2009년 3월을 저점으로 계속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죠. 집값 하면 거의 아파트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보니까 서울도 많이 올랐지만 사실 부산, 대구, 뭐 강주, 대전 이런 거 지방 도시들이 서울보다 평균적으로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서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절대적인 차이죠. 예, KB 국민은행 따르면은 이 지난달 보니까 서울 아파트를 쭉 줄 세워놨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가 9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런데 그 부산, 대구는 2억 7천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강주는 한 2억 정도 되고 대전은 뭐 3억 정도 되거든요. 가격은 뭐 비교 대상이 안 되네요. 예, 절대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서울서 살다가 이런 지방 대도시로 가면은 사실 6억, 7억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문제인데 이런 거 절대적인 차이 때문에 서울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예, 부동산 가격이 어떻다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예, 제가 부동산 가격 장기 추이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단기 변동은 제거해 버리고요. 네. 소위 호드렉 프레스코트 필터라고 그걸 가지고 해보면 부동산 사이클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승률은 저는 올해 어떤 시점에서 고점이 나오고요. 네. 상승률 이거는 뭐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거든요. 예, 그리고 하반기부터 둔화대가 내년에는 예, 수준 자체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신문에서 지금 그러면 저 그래프 상으로 끄트머리가 하방 쪽으로 꺾여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10월까지 통계인데요. 예, 저는 조만간 이 추세가 꺾이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한 12월 통계까지 나오면요, 상승률은.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내년 상반기에 상승률이 이제 꺾이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예, 수준 자체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강남 아파트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강남 아파트는 이렇게 오를 때는 뭐 더 많이 오르고, 예, 그리고 2010년 무렵에는 뭐 다른 데 오르는데 전국 오르는데 서울 강남 아파트만 떨어진 적도 있어요. 예, 강남 아파트는 좀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네. 예,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아마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근데 부동산도 뭐 장기적으로 명목 GDP만큼 성장합니다. 예, 장기적으로 오르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거 추세를 구해보면은 거의 저는 상승률은 정점, 그 다음에 수준은 아마 내년쯤에 하락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반드시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요. 제가 2010년에 뭐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세 살면서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게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졌거든요. 네. 혹시라도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그 역전세난이라고 그러죠. 네네. 네, 그런 걱정할 때가 10년 전이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경기, 주가, 집값 이런 자산 가격의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사이클상으로 보면은 거의 그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시장에서는 많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정부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이것이 과연 먹힐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하나의 또 요소로 될 것이냐 또 의견이 또 반반이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저 정부 정책의 추세는 막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이클, 이런 추세를 막지 정도만 조정할 뿐이지. 근데 저 사이클상 돼가 보니까 지금 거의 정점에 가는 신호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더라. 정부 정책은 2차적인 문제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이클, 지금 정부가 강력한 규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오히려 이 추세를 더 강하게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나오는 어떤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효과가 별로 없을 텐데 네. 하방으로 내려가는 추세가 예, 이런 정책들이 거기에- 계속 작용하면서. 아.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꼭 좀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이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의 이제 가장 결정 요인이 저금리거든요. 네. 금리가 많이 낮으니까 이제 돈 빌려가지고 그렇죠. 집 산 거죠. 근데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 미래의 물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금리가 낮다는 거는 앞으로 경제 성장을, 앞으로 물가, 특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소득 창출 능력이 줄어들죠. 빚 갚을 능력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구조적으로 지금 저물가, 저금리 상태로 가고 있지만은 혹시라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금리를 인상하면은 우리 금리도 일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때는 이런 충격이 상당히 좀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예, 물론 저는 저 집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우리 저 김현미 국토장관이 이걸 비판 많이 받고 있지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는 했습니다. 곳.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집은 하나는 꼭 있어야 됩니다. 집값이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주 수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투자 수단으로서 지금 이 현재는 투자 수단으로서 집을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부동산 시장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들 때문에 그 자금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 돈이 다시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주식 시장의 이런 강한 상승을 이끄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일부 그런 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PIR이라고 그러는데요. Price Income Ratio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비싼가. 서울이 지금 한 14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의미는 우리가 서울 집 가운데 하나 살려면은 14년 동안 월급 평균적인 근로자가 하나도 안 쓰고 뭐가 14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7.2법칙이라고 있어요. 복리를 했을 때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금리가 8%라면 72를 8로 나누면 9년 되면은 원금이 2배가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1%면 72년. 지금 0.8%면은 거의 100년 가까이 걸리니까 은행에다 예금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부동산도 너무 비싸고 은행에다 예금해도 뭐 그렇게 금리가 낮으니까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저는 주식 비중이 조금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가계 그 금융자산 평균적으로 보면 77%가 실물자산, 집, 뭐 부동산이고요. 23%가 금융자산인데 그 금융자산 중에서 전월세 보증금이 들어가는데 그걸 빼면 17%밖에 안 돼요. 저는 이게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이 지난 6월 말 현재 4,814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은행에다 한 46%, 예, 주식에다 18.3% 맡기는데요. 예, 최근 저 동학개미운동 이런 것 때문에 주식 비중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예, 저는 뭐 다른 자산 기대 수익률이 워낙 낮아지니까 예, 주식을 비중이 좀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뭐 2000년대 한 2010년 뭐 그 무렵에 25%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18%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게 앞으로 25%까지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글로벌리 지금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그 미국도 뭐 그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아마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부동산이 내년도 우리 좀 꺾일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만의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 글로벌리 전체가 어떤 자산의 어떤 부동산에 꺾이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네, 글로벌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일부 영국 같은 데는 작년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던데요. 저는 일부 국가부터 지금 하락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 글로벌 때문에 전 세계 주가도 방향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네. 근데 의문이 생기는 게 유동성은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은 재정적 그 정책을 엄청나게 더 쏟아부을 것이고요. 뭐 그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왜 부동산이 내년도 시점에 꺾이는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내년도는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유동성은 추가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 이후 내년도 이후부터 그러니까 미국의 M2 증가율이 전년 동기비로 하면 올해 25%, 뭐 9월, 10월 25% 되고요. 우리나라도 뭐 9% 안팎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내년 보면 올해가 워낙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돈을 안 풀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유동성이 올해처럼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위기가 오면은 또 돈을 풀겠지만 아마 내년에는 뭐 금리도 더 이상 지금 낮출 것도 없어요. 그렇죠. 돈도 그렇게 많이 안 풀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자산 가격이 아까 주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부동산도 이 실물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 그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보면은 왜 마음이 초조한 나머지 영끌 한다고 하잖아요. 네. 막 끌어모아서 집을 산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젊은 뭐 3, 40대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러면 이분들은 그 내년도에 만일 하락 추세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왜 하락
하고 나서도 그걸 견디고 나면 다시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하락이 만약에 된다 해도 이미 지금 산 사람들 입장에서 예. 막차를 탄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버티면 다시 그냥 반전되는 시점이 올 것이냐 아니면 이게 정말 끝물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만큼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목 성장률이 한 3, 4%니까 장기적으로는 3, 4%는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떨어진 만큼 명목 GDP만큼 오를 거거든요. 주가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물론 그 지역에 따라 차별화는 됐지만요. 예, 그런데 저런 거 하락 사이클 때 과연 우리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가 있느냐. 뭐 그러면 버티면 되죠. 마음만 그러니까 그 고통만 마음의 고통만 예, 이겨낼 수 있다. 원리금 상환할 수만 있으면은. 예, 그런데 뭐 영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돈을 능력 이상으로 빌려가지고 예,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고통도 받을 수가 있죠. 예.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모든 게 시작은 어쨌든 자산 가격의 버블 현상. 근데 또 이걸 즐기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하지만 분명한 거는 언젠가 그 종점은 다가가겠죠. 예, 항상 사이클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은 버블을 즐기는 시점인데 늘 이용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파티를 그냥 무대 가까운 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 곁에서 예, 계속 지켜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파티는 즐기되 취하지는 마라. 예, 근데 뭐 적당한 표현 같아요. 예, 그 말도 아니 괜찮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예. 파티는 즐기되 문 가까이 있어라. 예, 예. 이게 탈출구 가까운 곳에서. 탈출구 가까운 곳에서 즐겨라. 예, 예. 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지금 흘러 돌아가고 있는 이 자산시장, 금융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건 교수님은 항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나온 그 데이터에 기반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어떤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해주신 거고요. 또 이러한 데이터가 어떤 변수로 또 바뀌는 상황이 될지 아니면 이대로 흘러갈지 계속 한번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김영익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